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최근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피크 차이나 논쟁이 점화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끝났다로 보는 의견과 중국 경제가 새로운 챕터에 진입했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제와 이슈, 오늘의 주제는 위기의 중국 경제, 실체와 여파는입니다. 2020년 8월 중국 정부 부동산 개발업체 강력한 대출 규제. 2021년 12월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 디폴트 선언. 2023년 8월 부동산 기업 비구이 위한 채무 불이행 위기. 중국 부동산발 경제 위기론의 전 세계 경고음.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최은강입니다. 세계 경제를 양분하는 G2의 한 축인 중국이 흔들리면서 전 세계 경제 전반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경제가 올해 세계 성장의 약 3분의 1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 만큼 중국의 경기 침체 가시화 시 아시아를 중심으로 무역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고 있는데요. JP모건 체이스는 6.4%에서 4.8%로, 바클리스는 4.9%에서 4.5%로 각각 하향하며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5% 달성은 힘겨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제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위기 때문인데요. 2021년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의 디폴트 선언에 이어 올해 8월 매출 기준 업계 1위 비이구 위안이 디폴트 위기에 빠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도미노 디폴트 우려가 금융권까지 전이되면서 중국 경제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우량주 중심으로 100억 달러, 약 13조 원 이상을 매도했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중국 주식의 목표치를 하향했습니다. 이에 중국 당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15년 만에 주식거래 인지세 인하를 단행하는 등 경제위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40년간 고도 성장을 거듭해온 중국, 부동산발 경제 위기론을 딛고 글로벌 성장 엔진의 지위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위기의 중국 경제, 실체와 여파는 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추선우 아이스테이징 아시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 경제가 최소 8%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노선을 8%라고 그랬는데 최근 데이터들 나오는 거나 그 아이뱅크들이 전망하는 거 보면 5%도 좀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3월에 양해가 끝나고 7월에 또 정치국 회의도 있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볼 때 중국은 5533이라고 이제 5%의 경제 성장률 또 이제 5.5%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물가 상승률 3%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중국이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기준을 두고 목표를 두고 주로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 정부가 기준을 두고 목표를 두고 이제 말하는 그런 방향성에서 조금 바뀐 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선회하는 그러니까 기준에서 목표를 가지고 했던 것에서 처음부터 슬로건으로 목표를 내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개선하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계속적인 성장보다는 이제는 조금 내실을 다지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7%, 8% 이렇게 성장하고 10% 이상 할 때도 있었는데 그럼 지금 그 5% 이하로 떨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중국 정부가 이런 것들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오히려 보거든요. 의도적으로요? 의도적으로.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정책들을 봐도 부동산 문제도 있었고 이런 부동산 문제가 나왔을 때 또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졌을 때 중국 정부는 카드를 주머니에 아주 많이 넣어놓고 그걸 하나하나씩 꺼내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사실은 중국이 원래 엄청난 규제 국가였잖아요.
규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또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하나하나 카드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조금 내실화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21년도에 헝다 사태도 터졌고 최근에도 부동산 큰 회사 개발 회사가 문제가 있고 그랬었는데 네. 그 중국의 GDP의 거의 30%를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네. 그 중국에서 일어났던 이런 부동산 이슈가 된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사실은 헝다 사태와 삐꾸이웨안이라는 회사의 사태를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는 시각을 같이 해서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내부의 시선을 보면 약간은 두 회사의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변화하려는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조금 제가 이제 대차대조표나 이런 재무제표를 좀 봤어요. 보니까 헝다의 경우는 손실이 2021년에 되게 컸어요. 6,862억 위안. 그다음 2022년에 1,258억 위안. 합쳐서 8천억 위안이 넘는데 대부분이 운영을 잘못해서 손실이 난 거는 1,000억 위안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대부분이 어떤 문제냐면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지고 코로나 사태가 이제 연이어져 여파를 이제 일으키면서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감가상각을 일으켜서 이제 손실이 난 실제 건데. 현금 흐름상의 예. 그 잘못된 게 아니라 네. 평가 때문에 그렇다는 네. 얘기네요. 손실은 그랬고 부채 전체를 봐도 부채가 근데 이제 왜 헝다 사태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냐면 헝다의 부채가 천문학적인 숫자여서 그렇거든요. 2조 4천억 위안입니다. 이 금액이 근데 이 금액이 해결할 수 없는 부채냐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2조 4천억 중에 7,200억 정도가 계약 부채입니다. 계약이 미이행돼서 이건 없어지는 계약이다 하면 이거는 이제 그 계약이 해지되고 서로 공제가 되면 끝나는 부채들이거든요. 갚지 않아도 되는 부채.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신용대출이나 민간차입금 이쪽이 한 6천억 위안 정도 되고 미지급금이 한 1조 위안 정도 됩니다. 미지급금이 크네요. 다른 2차 벤더, 1차 벤더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파급 효과가 되게 큰 거거든요. 연쇄적으로 네. 부도가 날 가능성이 네. 굉장히 크네요. 근데 이제 반대로 보유 자산을 보면 한 1조 8천억 정도의 보유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개발 중인 프로젝트 한 1조 1천억 정도를 상환하면 부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 부채를 해외 기업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본인들이 나 회사를 파산하겠어라고 하면 파산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질서 있는 해체라고 해서 사회에 절대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산을 해야 그거를 정부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후에도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채들을 먼저 해결하고 파산을 시키겠다. 아마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삐꾸이완을 좀 얘기를 하자면 삐꾸이완이 2023년 상반기 손실액이 450에서 550억 위안 이 정도다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비교를 하면 중국 A주의 106개 부동산 상장사 전체 손실이 760억 위안입니다. 거의 비슷한 100억 정도 이제 위안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큰 숫자이지만 또 헝다에 비해서는 큰 숫자가 아니고 네. 하지만 삐꾸이엔의 그 양후이엔 회장이 바로 나와서 문제 해결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헝다와는 좀 다르다. 헝다는 건설을 하고 이제 다른 매각을 하고 이제 끝나는 이런 부동산 건설만 하는 회사이지만 삐꾸이엔은 아파트를 건설하고 또 아파트를 관리하고 다른 생활 라이프까지 이제 사업 영역을 넓히는 이제 조금 다채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쪽에도 매출이 계속 있고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직접 나와서 그렇게 그렇지만 설명을 외부 시각은 오히려 비구엔이 훨씬 더 위험할 것 같다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네네. 왜 그런가요? 제 생각에는 삐꾸이엔의 다른 시선은 사실은 일부러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오기 전에 또 이제 삐꾸이엔도 재무 상태를 이제 보면
빅구이엔의 이 자산이 1조 7,400억 위안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부채가 1조 4,300억 위안. 거의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비슷한 상황이지만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인데, 근데 이제 그 홍콩 주식을 사고 팔은 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근데 오히려 아주 적은 금액으로 본인들의 주식을 또 되팔고 이런 뭔가 석연치 않은 네. 거래들이 계속 있어 왔다. 또 빅구이에는 계속 그런 거래를 해왔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내가 지금 이 재무제표상에 이런 숫자들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더 안 좋게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오히려 회복을 크게 하면서 이제 더 주식시장에서 조금 이익을 볼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돌고 있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큰 그 뇌관이 됐는데 중국 정부는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규제 몇 개만 이렇게 풀어줘도 조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헝다는 그 시진핑 정부에 좀 잘못 보여가지고 좀 밉보인 것 때문에 괘씸죄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그거에 사실은 대해서? 9월 1일부터 이제 부동산 정책이 하나 시작이 된 것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런팡 런따이라고 하는 정책을 없애겠다 이렇게 했어요. 런팡 런따이가 뭐냐면 런팡은 방을 인지한다라는 뜻이고 런따이는 대출을 얼마나 했는지 인지한다는 건데 중국 사람들은 원래 처음 이제 집을 하나 살 때 내가 집을 사겠다라고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방이 이 사람이 이제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부가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집을 살 때는 처음 그 집값의 한 30% 정도만 내고 대출 금리도 되게 낮게 해서 이렇게 정부가 집을 사게 해주는데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그 첫 번째 집을 구매하고 나서 두 번째 집을 구매할 때는 우리나라에 따지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예, 1가구 2주택이 될 경우에는 처음 내야 되는 금액도 한 70% 정도를 내야 되고 금리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신혼 때는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집을 구할 때는 대부분 이선 도시, 좀 시골에 작은 방을 구매합니다. 근데 이제 돈을 좀 벌어서 도시, 베이징, 상하이 또는 광저우, 선전 이 4개 대도시에 집을 구하거나 또 방을 좀 큰 평수로 옮길 때는 이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집을 늘려서 내가 거주하려고 하는데도 이제 그게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최근 9월 1일 날 이것들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4개 대도시에서는 이거를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부동산이 이제 살아날 거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과 그 다른 측면에서 그 중국 그 청년 실업률을 굉장히 지금 그 문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가 되면서 중국 정부가 이 출산율에 대한 대책이나 청년 실업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먼저 실업률 측면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나 심각한 상태인가요, 지금? 사실은 최근에 중국 그 실업률 발표를 폐지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중국은 원래 그 실업률을 따질 때 16세부터 24세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 기준이 아주 오래된 기준입니다. 예전에는 16세 때 다 농업회사에 취직을 했고 농사를 지었고 그걸 취업으로 봤었거든요. 그 진학률이 예. 높지 않을 때는 네, 16세부터 봤는데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다 진학을 한 뒤부터는 이 실업률 자체의 기준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지금은 이제 실업률을 계산하지 않는 거고요. 하지만 실업률이 소비 침체와 맞물려 가지고 실업률이 심각한 건 사실이고 이거를 7월 말에 정치국 회의 때도 아주 크게 문제를 삼았거든요. 그래서 소비와 실업 문제, 고용 문제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 이래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정책들도 많이 내놓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조금 숨을 튀어야 이제 고용도 하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중국 경제는 과연 진짜 위기인가 뭐 이런 네.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해외 시각은 굉장히 커다란 위기다 이러고 있고 중국 내부에서나 그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굉장히 과장되고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네. 그걸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실제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은 조금 서방 시각으로 좀 과장이 된 건지. 중국이 과거에 너무 고도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고도 성장의 수치에 비해서는 단순한 외부적으로 봤을 때의 숫자만 보면 중국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고 큰 위기인 것도 사실이고 또 우리나라나 이렇게 무역을 같이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는 이걸 또 크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맞지만 조금 과장된 면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이제 부동산 문제도 중국에서는 이 부동산 문제를 비우량한 부동산 업체, 큰 업체들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우량한 이제 부동산 업체 또 프롭테크 업체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을 좀 보고 큰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좀 우리를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그 코로나를 대처할 때 중국이 좀 과도하게 너무 네. 그 정부 주도로 그 잘못했다라는 시각도 굉장히 많고요. 네,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경제적 타격을 많이 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미중 그 패권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반도체라든가 첨단 쪽도 굉장히 데미지를 받고 있는데 네. 중국이 지금 그 미국하고 대척점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좀 그 경제가 꺾였던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나요? 우선 이제 코로나 때 너무 봉쇄를 하는 바람에 이제 지금 봉쇄를 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정책이 소비 진작 정책들입니다. 그게 이제 소비가 많이 올라간 부분을 보면 지금 경제 성장률은 5.5%지만 이 관광이나 또는 문화 엔터 쪽은 거의 20%에서 한 50% 사이 정도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건 특히 기저 효과 때문에 올라간 이런 예, 거라고 볼 그런 수 있는 것도 거죠. 있지만 제가 이제 실제로 분위기를 보면 마카오나 홍콩 같은 데서 케이팝 콘서트를 한다 이렇게 하면 표를 못 구해서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표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만큼 이제 수요가 그 부분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는 그 수요가 약간 고부가 가치의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자동차를 사도 여러 대를 사서 이제 이만큼의 자동차가 있다라고 자랑을 했다면 지금은 아주 좋은 차를 사고 또 계속 그 자동차에 뭔가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붙여서 구매를 하는 구매의 패턴이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런 구매의 패턴이나 이제 소비의 패턴을 오히려 바꾸려고 정책적으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정책적 지원들이 실제 중국민들이 하는 소비의 그런 욕구에 따라서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지원을 이제 하는 정책들이 꽤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소비 쪽이고요. 그 반도체 쪽은 화웨이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그 칩의 수준을 상당히 높였다.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중국 그 포털이나 신문들은 이제 그 이야기로 도배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미중의 관계에서 예전에는 군사적인 용도의 기술만 제어를 했다면 지금은 이런 혁신 기술이 아니라 핵심 기술을 중국이 하나라도 가져야 서방과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들이 고조되고 있어서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화웨이가 이제 저런 뉴스를 터뜨리면서 그런 것들이 승수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뭐 장관들도 중국 방문해서 관계를 아주 악화시키려고 하는 거 말고 조금 관계 회복에 대한 그 시도 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미국 관리들이 얘기하는 거는 디커플링으로 완전히 갈라서는 게 아니라 네. 디리스크해서 리스크를 좀 줄여가면서 같이 네.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전략을 쓰겠다 그러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전략이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사실은 올해 들어서 미중 관계가 조금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의 그 경제 싱크탱크나 미국의 싱크탱크 모두 보는 관점이 같은데 이것은 두 나라의 각자의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좋게 제스처를 한다고 해서 정책들이 바뀐 것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내부의 정치적인 이슈, 미국은 공화당과 뭐 그런 쪽의 이슈, 또 중국은 중국 자체의 또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것들이 꼭 정말로 두 나라가 대척점을 쥐고 있다기보다는 서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패를 쥐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지 않나, 다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그 미중 그 패권 싸움이라든가 중국 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커다란 불통이 튀었는데요. 그래서 중국에 수출하던 이런 게 금년에 보면 1월부터 7월까지 반도체는 40% 이상, 디스플레이도 45% 이상 수출 감소가 됐고 화장품이라든가 석유화학 제품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중국이 그 리오프닝을 했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 침체나 그 미중 패권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경제 전망도 굉장히 어두운데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하고 해서 지금 그러면 어떤 전략을 써서 관계 회복이라든가 산업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될까요? 그게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문제인데, 예전에는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이제 중, 고의 이런 기술들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서로 합이 맞아서 서로 수출하고 수입이 잘 맞았는데, 지금은 중국도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오고 한국과 오히려 수출을 같이 해야 되는 품목들도, 경쟁하는 품목들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한국하고 중국 간의 이제 수출이나 무역 문제가 그런 부분에서 산업의 고도화 측면에서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중 관계에 있어서 그런 반도체라든지 그런 제재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제재들이 자세히 보면 제재를 가하는 건 맞지만 제재에 대응하는 조건들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중국에 웨이퍼 공장이 있는데, 그런 웨이퍼 공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 기술 업그레이드를 1년까지만 해라, 뭐 이런 조건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조건이 바뀐 거는 10년간 생산량을 5% 이상을 하지 마라, 뭐 그렇게 제재는 같지만 조건들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바뀌는 자세한 내용들을 조금 같이 숙지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수출을 늘리고 또 경제에 도움이 될지를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 과거에는 이제 중국을 생산 기지로만 주로 활용을 했었다면 네. 지금은 어떤 시각으로 투자자들이 중국하고의 관계 설정을 해야 될까요?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지금은 훨씬 더 글로벌화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출해 정책이라고 해서 중국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정책들에 대한 지원이 많았고, 또 이제 중국 기업가들 중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또는 중동에서 공부를 하고 오거나 그쪽에 연고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자산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들어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글로벌화 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고, 이제 그런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면 중국의 리스크도 조금 줄이면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뭐 동학개미를 시작해서 뭐 서학개미, 일학개미, 중학개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의 주식시장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그 중화권에 있는 주식 그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시청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분야가 있으면 어떤 것들을 좀 유심히 더 보는 게 좋을지. 최근에 나온 정책은 중국에서는 주식을 살 때, 중국인들이 주식을 살 때 100주 단위로 이제 주식을 구매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주식 가격이, 주당 가격이 높은 이제 품목들은 우리나라 사기가, 과거에 10주씩 사도록 돼 있었던 거랑 비슷하네요. 근데 그거를 최근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00주를 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한 주씩 이제 살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돈들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나 이런 홍콩 연계되어 있는 이런 주식 시장이 조금 더 붐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밀고 있는 주식들은 대부분이 바이오나 반도체, 칩 회사들, 이런 쪽을 많이 유망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의 중국 경제 실체와 여파는 이라는 주제로 중국 위기론의 실체와 그 여파에 대해서 다각도로 진단을 해봤는데요. 중국 시장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신 추선우 아이스테이징 아시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 꿈, 이른바 중국몽이라는 비전을 통해 팍스 차이나 시대를 꿈꿨는데요. 과연 중국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보여주게 될까요? 기로에 선 중국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면서 균형적인 시각으로 유연하게 잘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